네, 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 아침의 투자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국내 증시 계속해서 하락세를 지속을 하고 있죠. 네. 뭐 아침에는 8%까지 하락폭을 키웠다가 지금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지수는 양시장 모두 6% 안팎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6%, 코스닥도 5.7%. 뭐 코스피는 8,000선을 하회하고 지금 7,600포인트 선까지 밀렸고요. 코스닥 지수는 940선까지 밀렸는데 일부 종목들, 그러니까 코스피에서는 시총 상위주 가운데 네이버의 주가가 일단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네요. 네. 두산 로보틱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뭐 젠슨 황 CEO의 발언들에 좀 일마 영향을 미치는 뭐 데이터 센터 같이 뭔가 만든다 아니면 로봇 관련에 협력을 한다라고 이제 거론이 되는 기업들만이 낙폭을 줄여가면서 오히려 상승 전환을 조금씩은 시도를 하고는 있는데 네.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주말 사이에 예상을 했지만 아침에 이렇게 검은 월요일이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네. 하니까 많이들 불안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3프로TV에서는 9시까지 쭉 라이브 방송이 이어질 예정이에요. 원래 오전 방송 끝나고 잠깐 좀 쉬는 타임이 있었잖아요. 네, 12시부터 3시 20분까지도 저희가 특집 인터뷰나 저희 다양한 패널분들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이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한 시장 내용 있으시면은 3프로TV와 함께 좀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 9시에 딱 장이 열렸는데 네. 장이 꽤나 오랜 시간 멈춰 있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섞였죠. 변동폭은 또 10시에 또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댓글들이 많았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견자단 나오나요 하신 분들 계시는데 맞습니다. 우리 이혁진 차장님 나와주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혁진 반갑습니다. 차장입니다. 네. 월요일에 딱 우리 이혁진 차장님이 네. 늘 나오시는데 오늘 우리 이혁진 차장님이 문을 딱 열고 들어오시는데 저는 되게 반갑더라고요. 감사합니다라고 했죠. 네. 예, 이런 맞습니다. 시장에 예, 와주시는. 뭔가 네. 네. 붙잡을 사람 하나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네. 무서울 때 우리가 네. 막 옆에 엄마 손잡고 이렇게 하는 아, 것처럼 네. 우리 이혁진 차장님이 오늘 과연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 예상됐었던 하락이기는 한데 네. 이렇게 많이 하락하니까 조금 무섭긴 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래 이 정도면 많이 올랐다. 지금까지 좀 과열이고 사실은 밸류에이션 보면은 반도체 외 부분에서는 고점이라고 네. 얘기할 부분들도 있었다. 뭐 이런 구간에서 자 문제는 이게 맞는 게 너무 세게 맞았다라는 네. 건데요. 저는 사실 우리 증시가 이렇게 좀 한 번씩 하락할 때 크게 패닉하는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로 꼽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ETF에 대한 참여 비중이 높은 와중에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거래 대금도 뭐 4조 이렇게 찍히고 있으니까요. 상당히 변동성 높은 시장의 파생 상품까지도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사실 지금 보면은 매크로 부담은 걷어지지가 않았어요. 유가 높고요, 환율 높고 사실 앞으로도 불확실합니다. 기준금리도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예상도 사실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대외 여건은 좋지가 않아서 에셋 올로케이션 펀드들이 사실 우리나라 주식을 많이 팔기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연간으로는 한 100조 정도는 팔았으니까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한 번씩 크게 한번 뭐 패닉 매도라고 해도 되고, 네. 뭐 때로는 결과가 좋으니까 매도 자체를 부안해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냥 예전 같으면 한 30% 30포인트 정도 움직였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8% 뭐 이렇게 빠지는 상황이 네.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지금 솔직히 한번 말씀드리면 시기적으로는 좋지가 않습니다. 6월에는. 네. 네. 근데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우리가 상당히 좋은 시기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좀 랠리를 지나온 과정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변수는 무시되어 왔어요. 네. 네, 사실 저도 무시해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전쟁은 무시해도 되는데 이제 네. 물가 지표 같은 그렇죠. 경우에는 이제 지난 달부터 하나씩 발표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4월 지표를 보면은 PPI가 유가 지표들이 사실상 러우 전쟁 시기랑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실제 유가가 좀 빠져줘야 시장이 좀 안도할 것 같다. 자, 그런데 저의 또 먼저 결론은 안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6월에 계절적인 수요 부진도 있을 것이고 지금 트럼프가 늘상 하는 말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월에서 수요일 정도 이제 협상 합의문을 서명할 것 같다 또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스페이스X 그렇죠. 이제 IPO 우리가 왜 걱정할까?
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걱정할 만은 하는데 근데 이것도 수급 기간, 교란 기간이 과거를 보면 한 2개월 정도 됐었다. 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에 충분히 좀 이런 나쁜 매물들을 소화하는 기간 필요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8월과 9월에 제가 시장은 그래도 8월부터 대응, 9월부터는 적극적인 좀 매수, 그 다음부터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안 좋은 이유와 그 다음에 그래도 제가 좀 기회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장기적인 배경들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실시간으로 4만 3천 명이 넘게 지금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이런 고민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거의 비슷한 고민을 한 게 주말간에 야, 월요일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방송에서 박병창 이사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와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대응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개인들이 지금 시장에서 뭔가를 해야 될까 아니면은 좀 지켜봐야 될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현상이 같이 있는 거예요. 네.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그 한 5월 정도 수준까지 빠져 있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오늘 신저가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좀 냉정하게 다음에 올라올 때는 신저가 영역에서 반등하는 것보다는 네. 이 기간 이제 뭐랄까 당분간 오버슈팅했던 것에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이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 재편도 1편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식을 다 비우고 다시 채우고 하는 대응은 의미가 없고요. 네, 지금 너무 의미 없고 내가 다음 반등장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뭘까를 선택하는 포트폴리오 조정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을 네. 들어보면 기존 주도주가 또 앞으로 시장이 좀 회복될 때 있어서도 단기적인 탄력이 더 좋을 거다라고 들리는데. 네. 사실은 이거는 산수의 문제인데요. 네. 예, 과거 한 1년 반 정도 돌이켜 보면은 반등장에서 가장 먼저 가장 높은 폭으로 반등했던 종목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네. 하이닉스입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죠. 네, 오늘도 먼저 빠지고 올라올 때는 전자보다 빨리 올라오고 그러네요. 반등의 폭도 컸었습니다. 근데 이 이유가 뭘까요? 실적이 좋아서? 삼겹살 같이 먹어서? 네. 네, 그런 것도 있는데요. 마이크론이라고 하는 피어 종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이랑 하이닉스는 시가총액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항상 이제 핑퐁을 하는 건데 연동해서. 밸류에이션만 하이닉스가 쌉니다. 한 3분의 2 정도 밸류에이션이고 이유는 당연히 영업이익이 한 3분의 2 이제 1.5배 정도 더 많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동종 업종이 미국의 달러 베이스로 상장이 됐기 때문에 환율이 많이 약세가 되거나 아니면은 우리만 주가가 빠졌을 때는 마이크론 대비 하이닉스의 주가가 시총 달러 베이스로 밑돌게 됩니다. 근데 주말 동안 환율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만 주가가 좀 더 많이 빠진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전 당연히 이번에도 하이닉스가 주가 반등이 먼저 높이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색깔을 좀 찾아서 나아갈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반등의 순서는 항상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등한 다음에 선택해야 될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결론적으로 지금은 무조건 밸류에이션이에요. 밸류에이션. 예, 예, 예. 네. 무조건 밸류에이션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유동성이 막 풀린다라기보다는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남아있는 유동성이 메모리 캐펙스에 쏠려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의 한 푼이라도 남은 돈이 있으면 빅테크 기업들이 어디 풀지 않고 다 메모리나 데이터 센터 하는데 쓰겠다라고 네. 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스페이스X 상장도 750억 달러 조달해서 상당 부분을 데이터 센터에 쓸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것처럼 계속 유동성이 들어가는 곳이 데이터 센터이기 때문에 저는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반등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데이터 센터 AI 관련 종목들이 먼저 좀 시작을 할 것 같다. 근데 문제는 이제 무조건은 없어요. 무조건은 없다? 네, 제가 뒤에 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젠슨왕 말 속에서도 네. 걸러들어야 될 게 있다. 뼈가 있다. 네. 그럼 빠르게 저희가 또 준비해온 장표를 네. 보면서 네.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표 내용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계속 있어요. 네. 단기 부담 요인은 뭔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또 그 네. 안에서 어떤 게 기회인지 한번 우리가 네. 살을 발라 볼까요? 네.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 첫 번째 제일 문제는 스페이스X 상장. 수급.
네. 근데 이제 수급도 수급이고요. 밸류에이션도 밸류에이션일 것 같아요. 네. 밸류에이션까지. 자, 지금 보면은 스페이스X의 사실은 그 공모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전체 시가 우리 예상하고 있는 시가총액이 한 5% 정도를 채 안 되는 것 네, 같아요. 네. 그건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공모 때문에 흡수될 만한 이제 규모는 생각보다는 크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시가총액이 높아지면은 오히려 그로 인한 지수 전반의 밸류에이션 효과 이게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자, 제가 한번 그냥 단순 계산을 해봤어요. 스페이스X, 엔트로픽, 오픈 AI가 지금 언론 보도된 대로 그냥 상장을 했다. 네. 라고 하면은 지금 전체 62조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저 S&P 500 기준으로 지금 다 편입이 된다 한번 가정해 봤어요. 그러면은 PER이 한 배 정도는 올라가 버립니다. 근데 이제 PER 1배라고 하면은 사실 지수로 보면은 10% 올라갈 거를 남한테 주는 꼴이거든요. 네. 그리고 23배에서 24배는 항상 미국이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다라고 하는 구간이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이 최근에 S&P 500의 편입 조건을 좀 바꿔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시가총액 큰 기업들이 상장을 하면 S&P 500이 편입하기 쉽도록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S&P 500에 밸류에이션 부담용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세 개 기업의 합산 순이익은 거의 빵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돈 못 버는 시총 엄청 큰 기업이 4조 달러 정도 되니까 이 기업이 내는 어떤 밸류에이션 희석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 보면 전 당장에는 미국이 좋을 것 같고 네. 나중에 한국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밸류에이션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핑퐁 공방전 누가 이기냐의 싸움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새롭게 상장했었던 오픈 AI, 엔트로픽, 스페이스X가 얼마만큼의 빠른 수익화 정말로 AI 때문에 스페이스X가 100배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판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이거는 많이들 아시는 거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이거 언제 끝날까? 자, 스페이스X IPO와 되게 닮았던 이벤트가 두 가지 있습니다. 네. 사우디의 아람코 상장, 아람코. 그리고 미국 소프트웨어 지수의 메타 상장.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스페이스X가 뭐 역사적인 최고 이벤트라고도 생각을 하죠. 실제 뭐 아람코 이후에 최대 상장이 맞습니다. 네. 근데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아람코는 사우디 지수의 시총 1등이 상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지금이랑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큰 수급 교란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유동성이 다 흡수가 됐었을 겁니다. 자, 근데 2012년도 2019년도 12월 11일 날 상장을 했는데 실제 한 3개월 정도는 주가가 빠졌어요. 그 다음에 상장이 임박했을 때는 오히려 주가가 좀 올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총 1위가 바뀌는 정도의 IPO가 있었음에도 2개월 조정, 1개월 정도 반등 이런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우디에서 본 적이 있고 두 번째로는 메타도 소프트웨어 지수에서 지금 시총 최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IGV ETF 입장에서는 메타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지 볼 수가 있죠. 근데 결론은 이것도 되게 비슷했어요. 한 2개월 정도 조정하고요. 바닥 한번 크게 만들어주고 그때가 바닥이고 나머지는 주가 좀 올랐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번에 스페이스X의 상장이 사우디나 그다음에 미국 소프트웨어 지수를 감안하면은 한 2개월 정도는 수급을 조금 불편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다. 근데 전후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상장하고 아마 한 2주 정도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번 스페이스X의 IPO는 수급만 걱정하는 게 아니죠. 냉정하게 왜 이렇게 다들 공포에 떨까? 네. 이거 잘 안 되면은 오픈 AI, 엔트로픽 IPO도 안 될까 봐. 흥행을 성공을 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1.7조 달러가 아니라 뭐 1.23조 달러 네. 이렇게 확 떨어져 버리면은 그 뒤에 엔트로픽이나 그 다음에 오픈 AI나 그러네요. 상당히 좀 흥행이 참패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더 꼬이는 거는 여기에 들어간 투자자들이 야, 지금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좀 나중에 하자. 뭐 이런 선택지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K뱅크 네. 우리나라에도 이런 선택지처럼 그러면 꼬이는 거야. 이게 잘 돼도 수급을 가져가니까 안 좋은 거고 잘 안 돼도 또 이게 밸류에이션에 그렇죠. 대한 논란이 있어서 안 좋은 예. 거고 적당히 돼야 되는 그 맞아요. 수준은 뜨뜻미지근히 어느 정도죠? 제일 좋은 겁니다. 예. 그럼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1.7조 정도에 육박하는 그 정도만 느낌. 지켜도 그 정도를 딱 우리는 지키는 땡큐. 느낌. 네, 우리는 땡큐. 막 너무 넘어가서도 그렇네요. 안 되고요. 네, 사실 넘어오면은 S&P 500 많이 편입됐을 때 네.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스페이스X는 적당한 시총 선에서 존재해야 된다. 적당히가 제일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계산이 잘 안 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뒤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게 골드만삭스나 이런 쪽들이에요. IPO 금융주가? 하니까, IPO 하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발라 먹자라고 하는 마인드가 좀 있는 거죠. 어쨌든 스페이스X의 IPO는 시장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수급 요인, 두 번째가 이제 흥행이 실패했을 경우 뒤에 있을 IPO, 특히나 AI 핵심 기업들의 IPO 이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을 좀 보류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과거에 스페이스X보다 더 큰 IPO 이벤트에 있었던 아람코 상장의 사우디 지수를 보면은 한 2개월 정도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는 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정도 수준으로 잘 소화가 됐었다. 그리고 마침 전체 공모 금액이 한 750억 달러 정도라고 하면은 네. 시장을 유동성을 많이 흡수할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그 상당 부분이 또 데이터 센터에 쓰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 우리 증시에는 우호적인 상황이 될 것 같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표는 역시나 우리 젠순왕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젠순왕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지금 기업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지금 반도체 투자 심리에 공포가 좀 온 건 베라루빈 했을 때 메모리 엄청 쓰이는 거 아니야 했는데 네. 소캠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네. 걱정 혹은 투자 심리에 굉장히 우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네. 사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젠슨왕이 오면서 그때 이제 뭐랄까요? 지금 블로거가 이 지금 들어가 있는 베라루빈의 스펙을 보고 네. 소캠2에 대한 메모리 용량이 원래 LPDDR 거기 HBM이 아니고 LPDDR이 들어가기로 했는데 그 용량이 거의 뭐 쉽게 말씀드리면 거의 반토막 반토막 정도 라고 네. 하는 거죠. 거기에 시장이 크게 반응했고 마이크론이 먼저 빠지고 그다음 우리나라가 좀 같이 바통을 좀 이어받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두 가지 해석이 사실 있어요. 첫 번째로는 메모리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어쩔 수 없었다. 두 번째는 아니다. 지금부터 LPDDR에 대한 메모리 가격 상승 요인이 조금 이제 둔화될 수 있다. 네. 두 가지 배경인 거죠. 근데 전 진짜 중요한 거는 이번에 젠슨 왕이 이거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젠슨 왕이 말하는 거에 뼈가 있었다. 이번에 와서 젠슨 왕이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한국에 선물을 가져왔다. 네. 서울이 바빠질 것이다. 자, 근데 재밌는 점이 선물이 뭔지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막 보도된 내용은 네. 뭐 SK하이닉스와 협업해서 네. 뭐 반도체 개발한다, 뭐 두산이랑 협업해서 뭘 한다, 네이버랑 해서 뭘 한다, 뭐 이런 게 선물 아니에요? 맞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마켓 사이즈 기준으로 보면은 네. 네이버랑 두산이랑 뭐 해봤자예요. 네, 두산 로봇 1년에 뭐 500억 정도밖에 못 버는데 네. 그걸 뭘 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주목했던 거는 이 선물 중에 하나가 메모리 주문이래요. 메모리 주문. 네, 메모리를 좀 많이 더 많이 주문하게. 한다. 자, 근데 뭔가 이상하죠. 메모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무슨 선물이라고 하는 걸까? 네. 근데 전 여기서 약간 말 속에 뼈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어떤 거요? 실제 뒤에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네. 최근에 비메모리와 메모리 간에 갑을이 예전에는 명확했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살짝 애매해지기 시작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아니다, 메모리가 갑이다라고 하는 밈들도 되게 많이 돌았던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메모리는 내가 주는 선물이다라는 식으로 메모리 주문은 내 선물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여기서 약간 젠슨왕도 넌 느리고 나는 갑이야라는 이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근데 이게 말 속에 뭐 어떤 경고가 아니라 비메모리 진영에서의 약간의 진영 싸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제가 생각을 할까? 네. 실제 미국에서는 테크 잡지나 외신에서 맨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플레이션에 대해서 메모리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네. 대응할까? 근데 여기서 한번 보시면은 자, 그럴 만한 게 비메모리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에서 가트너의 예측인데 여기가 비메모리고요. 파란색이. 그다음에 이제 황금색이 메모리입니다. 보시면은 사실 25년도에도 옛날에 한 5분의 1, 그 다음에 10분의 1 정도까지도 비메모리 시장이 훨씬 더 크다고 했었어요. 네. 근데 AI가 올라오면서 메모리가 슬슬 올라오더니 27년에는 이 비메모리 형님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28년에는 역전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시면은
비메모리가 누구죠? 반도체 설계 회사들, 구글, 그다음에 엔비디아 엄청난 분들인 네. 거죠. 기업으로 보면은 항상 자기는 갑이었어요. 근데 이 맨플레이션 때문에 올해부터는 이거 부담인데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실제 자 증시 입장에서도 엔비디아의 지금 EPS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샌디스크랑 마이크론 키옥시아도 좋아지는 거에 보이지도 않는 정도 수준인 거죠. 거의 수평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친구들의 이익 증가는 이 친구의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비메모리 진영의 가격 부담입니다. 그렇죠. 자, 갈가면 그러면 네. 두 가지가 같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메모리 친구들 이거 좀 눌러줘야겠는데. 그렇죠. 협상 올 거잖아요. 건바이 건이니까. 네. 이 친구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실제 증시에서도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을 거예요. 뭐 컨퍼런스 콜 같은 거 실적 발표할 때마다 너 메모리 어떻게 쓰려고 하냐, 장기 계약 몇 년이냐, 맨날 이런 거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약간 노이로제 걸릴 수 있었다. 자 그래서 가격 부담으로나 실제의 어떤 협상 교섭력으로나 지금 엔비디아의 어떤 말 속에는 젠슨왕의 말 속에 약간 그거를 지금의 구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게 전 보인다.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좀 내용이 어려운데 이거는 사실 제가 보는 뷰이기 때문에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금 이 소캠의 문제가 됐던 부분이 여기에요. 192기가에서 96기가로 바뀌었다 네. 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소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담당하느냐. 이게 우리가 데이터 중에 AI가 갖다 쓰는 데이터 중에 밖에 안 보내고 내가 항상 들고 있는 데이터가 있고요. 자주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가끔 한번 데이터 할 때 있고, 정말 안 쓰는데 어쩌다 한번 가져오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KV 캐시 중에서 뭐 핫, 웜, 콜드 뭐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추울수록 잘 안 갖다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제가 그래서 구분을 해놨는데, 우리 HBM이 하는 것은 핫 KB 자주 그러니까 쓰는 자주 거네요. 쓰는 거, 예. 상시 쓰는 거, 이거 담당을 하라 하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LPDR 소캠은 웜 KV 캐시.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자주 쓰는, 이것도 자주 쓰는 네, 거. 웜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다음부터예요. 네. 이 우리가 3.5 요 4 부분에서는 이 네트워크 메모리를 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여기 병목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 위에 HBM이나 이 LPDDR 이런 반도체들 대체하기는 좀 어려웠었어요. 근데 예를 들면 최근에 젠슨 왕이 실리콘 포토닉스, 그러니까 이제 광일기를 되게 많이 하죠. 그게 여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전에는 느려가지고 못 썼던 것들을 네. 광을 연결해서 빨리 쓸 수 있게 해놓고, 여기 밑에 있는 자주 안 쓰는 KV 캐시는 싼 낸드를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쪽은 너무 공급이 부족해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다, 이 소캠 줄이는 거를. 근데 어떤 쪽은 아니다, 지금 수요나 이런 쪽들이 걱정을 해야 된다. 근데 저는 딱 중간에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메모리 진영에서 메모리에 대한 어떤 지금 뭔가 끌려가는 것들을 해소하려고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 자, HBM 그리고 LPDDR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런 광통신으로 이제 뭐랄까요, 콜드 케이블 캐시 이런 것들은 좀 싸게 쓰고자 하는 네. 노력을 많이 하는 거고, 예전에는 꿈도 못 꿨는데 이제는 광통신으로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능할 수는 효율을 있게 올린다는 됐다라고 거잖아요.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에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가 저런 것도 했었죠. 개인용 PC. 그건 또 왜 할까요? 저는 흥행 가능성을 별로 낮게 봅니다, 사실은. 네. 개인용 PC AI는 왜냐면 AI라고 하는 게 나중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 저는 보급형 AI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PC를 왜 썼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AI 전체 수요를 데이터 서버와 개인용으로 그래도 조금 분산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개인 데이터 센터, 뭐 엣지 컴퓨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런 쪽에는 이런 비싼 HBM이 못 들어가거든요. 네. 뭐 LPDDR 이런 걸 많이 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지금의 행보는 무조건 데이터 센터, 무조건 HBM이라고 요 고도를 깨려고 살살살 약간 찢어놓는 노력이 전 솔직히 좀 보인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론적으로 최근에 TSMC의 코스케파 증설이나 그리고 뭐 최근에 샌디스크의 장기 계약 5년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번에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을 건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28년도 오히려 실적이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낙관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즉 우리가 지금 최근에 한 달 전만 해도 메모리가 갑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의 기존의 값들이
자기네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장에서 맨 먼저 반도체가 좀 올라오고 그 다음에는 좀 기대하는 거는 다른 대안 종목들이 좀 나와주는. 근데 뭐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가 만약이라도 이제 갑이 아니다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실제 지난주 금요일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되게 좋은 대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클라우드 있는 기업들 뭐 알파벳이라든지 네. 우리나라에서는 대기업 그룹 집단의 SI 기업들이 뭐 이번에 좀 한 방 맞았는데 네.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밸류 체인들 결국에는 AI로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관심이 내년으로는 계속 관통하는 테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I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어차피 오늘 저희 이제 시황 봤을 때 지금은 떨어지긴 했네요. 사실 오늘 낙폭이 굉장히 컸는데 네이버가 아까 양전까지도 와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SI 기업 하면은 그래도 네.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뭐 AI, 소버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이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좀 크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주가가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네이버는 뭐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밈들도 굉장히 있었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국무총리 지명자가 또 네이버 출신이 되면서 네.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식시장에서 더 기대감이 좀 커지지 않을까 했는데 네이버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좀 냉정하게 냉정하게 얘기를 봐주세요. 하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의 가치의 거의 절반은 쇼핑이죠. 쇼핑, 네이버 쇼핑. 예. 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쇼핑이나 이제 광고 플랫폼 이 매출이 가장 큰데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사용자 수, 사용 시간이 늘어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네이버의 사용 시간이나 사용자 수가 늘 수 있을까요? 실제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냉정하게 한번 봐야 되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AI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큰 경쟁의 무대를 만난 건 사실이다. 네. 그리고 우리가 명목적으로 볼 수 있는 실제 지표들은 실제 안 좋아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AI가 쇼핑의 분야를 많이 침해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그 지표는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네이버 쇼핑이랑 AI 쇼핑이랑은 완전 정반대의 개념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지금 네이버가 실제 데이터를 제공을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AI에다가 국내에서 어디가 좋아라고 하면은 그건 네이버 데이터를 거의 다 끌고 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티스토리라든지 이런 쪽에서 끌고 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닫은 거죠. 네. 자체적으로 이제 뭐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실제 그럼 자체 AI로 뭔가 할 수 있는가? 저는 뭐 말씀드렸지만 아주 좋은 AI만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독자형 AI는 진짜 되게 쉬운 어려운 미션입니다. 네. 그러니까 AI 모델이 문제가 아니라 자본력의 싸움인 거예요. 네, 뭐 비교가 미국 기업이랑 어렵고 그러면은 남아있는 것은 클라우드입니다. 네, 클라우드는 근데 중국의 이제 바이두가 네이버랑 되게 비슷하죠. 네. 클라우드가 좋아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본원 지표들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반응이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클라우드의 경쟁력이 있느냐 일단 캐파에서 이제 쉽지가 않죠. 그러면은 캐파. 주된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우리나라 정부는 외산 클라우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예, 그쪽에 좀 납품하는 그런 정도. 그러니까 좋은 거는 딱 수요처가 정해져 있는 거고 나쁜 거는 얼마만큼 나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하는 거는 한 사이클입니다. 뭐냐면 메모리 가격이 상승폭이 지금처럼 좀 줄어들어서 실제 스팟 가격이 그러면은 클라우드 업체들의 가격 부담이 아마 2분기, 4분기 좀 줄어든다는 얘기가 나올 텐데 그때 한번 SI 업체들, 포털 업체들이 좀 올라가는 그 주가의 사이클 그거 정도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네. 또 더 밀립니다. 그래요. 코스피가 8%까지 낙폭을 확대하면서 7,502포인트 선, 코스닥도 7.54%까지 낙폭이 또 늘어났는데요. 삼성전자가 9%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6%까지 낙폭 더 늘어났고요. 네. 코스닥도 지금 알테오제는 11%대 하락입니다. 또 오늘 지금 거래량 자체를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대금이나 거래량 자체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현재 구간 외국인이 1조를 채 팔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물 쪽에서 지금 1조 3천억 넘게 팔고 있고 현물은 현재 코스피에서 9천억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900억대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개인이 코스피에서 1조 넘게 사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에서는 오히려 소폭 매도 우위가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금융투자 쪽에서도 오늘도 매도 물량이 꽤 많이 나오네요.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ETF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100억 원 넘게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장님, 이 시장이 네. 막 급등할 때 말고 이제 하락할 때 거래량이 확 줄어드는 시그널은 이게 좋은 건가요? 사실은 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천천히 줄어드는 것은 되게 좋은 일이고요. 네네. 네. 그리고 거래량이 장기 감소하는 거는 하락할 때 되게 좋은 이슈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반등의 어떤 시그널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하루에 거래량 동반해서 많이 빠지는 것이 저는 거래량 없이 오래 빠지는 것보다는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많이 네. 빠지면 많이 올라가고요. 많이 네. 올라가면 많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거는 모두가 관망 모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뭘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까 저희 쉽게, 오프닝 네. 때도 사거나 팔거나 뭔가 결정을 내리기가 참 어렵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단 관망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어떻게 그렇게 보면은 우리 투자자분들이 되게 현명한 전략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건가? 이게 왜냐면은 그 전자닉스의 PE가 올해 연간으로 보면 한 8배 정도 네. 빠지기 전에요. 그 다음에 12개월 포워드로 보면 7배 정도니까 이렇게 단기에 많이 빠지면 다시 6배를 보거든요.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으로 그러면 어디까지 빼? 라는 것 때문에 맞아요. 매도도 네. 멈출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하면은 이제 시장이 불확실성이 완전히 잡히는 것이냐? 아니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제 구도의 변화가 만약에 진짜로 있어 버린다라고 네. 하면 그때부터는 PBR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는 2분기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7월. 예, 예. 네. 그때가 딱 시장에서 이게 뭐 보통 골 넣고 쉿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이벤트는 딱 2분기 실적 발표가 돼야 될 거예요. 아, 골 넣고 증명해내는 거. 그쵸. 조용히 해라. 예, 예. 그 노이즈가 노이즈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뭐 구글도 그렇고요. 구글도 최근에 뭐 많이 해요. 그 이제 그 터보 퀀터 이후에 네. 터보백이나 이런 것들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실제 빅테크들은 노력을 할 수 있어요. 메모리를 효율화하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시장이 걱정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자, 그런데 너네들 조용해.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역시나 이번에도 실적 발표일 가능성이 높고 저는 실적이 아주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이게 근데 네. 보면은 주말 사이에도 우리가 이제 보통 반도체 메모리 가격에 있어서의 피크가 언제냐를 더듬더듬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지금의 예상은 2027년 하반기 정도였는데 요게 좀 당겨져서 상반기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또 우려인데 그러면 실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이게 곧 피크 아니야 하는 우려감 이거 어떻게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저희가 실적에 대한 거는 항상 모든 애널리스트가 틀렸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지금 예상된 경로대로 돈을 벌면은 사실 28년도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익이 내년도 상반기까지만 유지가 되면은 PBR은 1배대로 떨어져요. 근데 삼성전자의 PER이 아니라 네. 저도 이제 PER 보아서 뭐 마이크론이 15배 된다고 한 UABS 리포트가 저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완전히 TSMC 된다 이런 얘기가 하거든요. 근데 이제 ROE가 그러면은 40% 이상 계속 찍어줘야 돼요. 네. 근데 그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죠. 근데 ROE가 30%대 20%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 그럼 PBR을 보면 되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정도 주가 레벨에서는 네. 이제 한 1년 정도 뒤에는 PBR로 설명이 되는 정도 주가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모두가 관망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상방에서는 빅테크에서 저렇게 메모리를 효율화하면 어떡해? 근데 문제는 실적 보면은 하방으로도 닫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빠지는 폭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야 되는 예, 이건 밸류에이션이 PBR로 보더라도 내년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1년 뒤에 PBR을 미리 산다라고 하는 관점으로라도 지금부터 추가적인 하락은 사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1부의 마지막 장표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까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고용 이야기를 할 수밖에 네. 없을 것 네. 같아요. 미국의 고용이 우리가 AI가 출현을 하면 참 이 고용 시장, 이 노동에 네. 대한 가치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이런 걱정을 좀 하긴 했었는데 네. 생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이게 근데 너무 예. 과하게 좋게 나와서 그쵸. 이게 엄청 이유가 쇼크하죠. 뭐 월드컵을 준비하는 서비스 쪽에 뭐 일자리가 뭐 그쵸. 확 폭증을 호텔. 했다 뭐 이런 네, 다 식으로 호텔 예. 그러니까 6월에 주가 시장이 난이도가 엄청 높은 건요. 자, 첫 번째로는 유가에 대한 물가 지표들이 이제 찍히기 시작했다. 근데 여기에서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했던 핵심 배경은 구인, 구직,
건수 이런 네. 것들이었는데 문제는 이게 반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되게 아이러니하게 서비스 쪽에서 서프라이즈 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유를 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부터 있는 다음 주. 네. 네. 북중미 월드컵 때문에 호텔 이런 쪽들의 네. 신규 고용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이 이유, 그러니까 이제 고용이 안 되는 건 AI 때문인데 문제는 월드컵 때문에 한 달짜리 정도의 고용은 갑자기 이번 지표가 좋게 나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난이도가 좀 높은데 근데 결론은 저는 그래도 이번에 AI 때문에 이제 그 서비스 쪽 말고는 고용이 여지나 그렇게 좋지는 어려울 것 같다. 뭐 너무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부분에서 사실 이제 저임금 노동자는 공사 때문에 캐펙스 경제니까 많이 유발이 되겠지만 네. 고임금에 대한 고용을 많이 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데이터 캐펙스가 현금으로 FCS가 좀 마이너스 나려고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고용을 막 하기는 부담스럽다. 매우 어렵다. 지금 메타도 유상증자 한이 많이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사실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은 아주 제한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고용에 대해서도 시장이 그때그때 평가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네. 과거 이제 시장이 좀 뭔가 이제 좋게 만들고 싶으면 해고합니다. 고용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래. 그 돈 가지고 투자하는 거지 했는데 지금은 고용 줄어들어서 안 좋다. 혹은 고용이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이게 늘었다면 그냥 둘 다 안 좋게 해석하려고 그냥 다 시장이. 그런 쪽으로만 잣대를 그럴 수 들이대는 있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2022년도 말에 뭐냐면 메타가 주가가 완전 바닥을 찍고 그때 주가를 들어올린 게 해고였었어요. 맞아요. 네. 근데 그때 해고하면 그러니까 비용은 오로지 인력이었기 때문에 해고하면 EPS가 쭉쭉 해고하는 대로 늘어났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은 이 해고한 돈을 딴 데 쓰니까 네, 그돈 여기에서 줄여도. 이제 바로 호재로 이어지지는 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땐 여러 가지 우려감이 있는데 네. 장기적으로 시계열을 놓고 보면은 어떻게 뭐를 보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하는지는 네. 어떤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제일 많이 비교하는 게 바로 지금과 닷컴 버블을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장표 중에서 좀 중요한 두 가지는 장기로는 닷컴 버블과 단기로는 중간 선거 이 두 가지를 과거의 사이클에서 한번 힌트를 얻어보고자 합니다. 네. 근데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단기 조정, 그 다음에 있을 만한 좀 기회입니다. 자,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여러분들께서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되게 자주 보셨던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1996년도부터 시작된 이제 닷컴 버블, 요게 2023년도부터 시작된 AI 랠리와 닮아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실제 한번 보시면은 차트가 되게 아이러니하게 되게 비슷하게 같이 닮아오고 갑니다. 있어요. 네. 자,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실제 닮았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유튜브 가장 유사한 사례를 가지고 되게 많이 관여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래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이번에는 진짜 지금 상황이 지금 98년도랑 비슷하거든요. 98년도 5월, 6월 정도랑 지금이랑 겹쳐납니다. 자, 근데 98년도 6월부터 11월까지의 상황과 지금이 되게 비슷해요. 네. 저는 이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때 대통령이 클린턴이었어요. 지지율이 급락했습니다. 지금의 트럼프랑 되게 비슷하죠. 네. 그럼 그때 클린턴은 왜 지지율이 급락했을까요? 루인스키 때가 이때입니다. 성추문 사건 때. 스캔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 네. 두 번째로는 그 해에 한 8월 정도에는 러시아에 모라토리엄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 되게 재밌는 점은 이때도 환율이 엄청 높았어요, 우리나라가. IMF 직후여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이랑 이때랑 되게 자꾸 겹치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때도 중간 선거였어요. 자, 그래서 실제 닷컴 버블 96년도부터 이제 지금까지 98년도까지 상황을 한번 보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주가가 좀 하락했었고 그 다음에 중간 선거를 기점으로 주가가 들어올리기 시작했다. 네. 자, 그런데 좀 흥미로운 점은 자, 이런 고통의 시간 한 3개월 정도입니다.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은 자, 지금 우리가 닷컴 버블 사이클로 보면은 한 800일 동안 2배 올랐어요. 이거 나스닥 기준입니다, 참고로.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과거 닷컴 버블 때는 400일 동안 500%가 올랐었어요. 네. 고점으로 보면.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안 좋다,
이거 조심하자. 6월은 어렵다라고 하지만 이게 지금 시장의 완전한 꼭지인가?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는 과거 정말 이 시장 전략가들이 얘기한 대로 닷컴 버블과 똑같다라고 하면은 네. 또 마침 제가 말씀드렸던 흥미롭게도 그때와 지금의 정치 여건이 너무 비슷하기도 해서 닷컴 버블의 상황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반등이 했었던 그 시기적인 트리거는 중간 선거였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지나온 시간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무작정 닷컴 버블 때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도 많이 오를 거예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단서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장이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현금 고갈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해도 지금 상황이면 28년도 캐펙스의 금액이 하반기부터는 없다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물리칠 수 있는 거는 27년도에 AI 기업들이 돈 엄청 벌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게 돈이 엄청 벌면 이제 내가 1달러 투입해서 2달러를 벌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경쟁입니다. 아하. 더 투자를 많이 그쵸. 할 수밖에 그러겠죠. 없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단기로는 오픈 AI, 스페이스X, 엔트로픽이 모두 수급적인 악재로 반영을 하지만 네. 이 친구들이 데이터 센터 지어서 또 다른 이익을 내기 시작하는 그때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본 적도 없는 시기가 골디락스가 나올 거다라고 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되게 아이러니하게 네. 단기적으로는 고통,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메모리 진영에서 감히 그러면은 우리가 갑을 관계를 유지하려고 이런 노력이 있어서 이런 네. 것들이 1, 2개월 정도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 캐펙스가 돈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내년부터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똑같이 닷컴 버블처럼 될 거여가 아니라 제가 제시하는 전제 조건은 AI 기업들이 캐펙스 금액을 투입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였을 때 네. 그때부터는 저는 뭐 우리가 아주 본 적 없는 장기간 동안의 골디락스도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만약에 그 실패하면 네. 인플레만 남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실패할지 성공할지 그건 뭐, 우리가 네. 예상을 명확하게 예. 할 수 없으니까 네. 뭐 이렇게 투자하는 데는 당연히 그만큼 자신감이 있겠지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단선이 있다고 봐요. 어떤 단서? 첫 번째로는 이 1분기의 구글 클라우드 영업이익률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글 클라우드가 4분기부터 1분기 요 사이에 메모리 가격이 4배 올랐는데 네. 클라우드의 영업이익률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4배, 5배 올라가는 메모리는 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은 앞으로 더 좋아지면 좋아졌지 이게 마이너스 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구글이 그래서 저는 실적 발표 중에 또 하나가 구글 건 무조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엔트로픽의 이번 분기부터 흑자 전환. 네.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변수인 것 같거든요. 자, 지금부터 엔트로픽은 우리가 아직 못 본 두 가지가 있어요. 돈을 어떤 모델로 벌 건가. 지금 우리가 그냥 상장기업이 아니니까 돈 흑자 전환했다 하면 그 소식만 듣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정확하게 상장을 하면은 어디서 돈이 어떻게 늘었고 그렇죠. 어디 썼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엔트로픽 상장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신제품이 나왔는데 못 쓰고 있는 AI가 하나 있잖아요. 미토스. 그 단계까지 가면 또 어떤 이제 부가가치가 나올지 우리는 확인도 아직 안 해봤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약간 AI 확신론자이기 때문에 예, 약간 좀 편향돼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단기간에 어려운 이유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구글과 엔트로픽이 풀어줄 만한 이제 향후에 트리거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장표를 보면서 저는 들었던 생각이 중간 선거 이후에 저렇게 정말 드라마틱한 퍼포먼스가 주가가 보여주는데 네. 저 당시에 금리 여건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네. 금리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네. 있잖아요. 예. 캐비너 씨랑 트럼프가 발 맞춰서 가려고 하나 했는데 지금 시장의 상황은 트럼프가 아무리 압박을 줘도 연준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때 당시에 금리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이때도 네. 장기 저금리 이후에 이 닷컴 버블로 트리거로 좀 올리기 시작해서 4번에서 5번 정도 올리고 그 다음에 꺾였었어요 주가가. 아 그러면 주가와 함께 인상 사이클을 시작을 했던 건가요? 예, 예. 그 닷컴 버블이 끝나는 것도 한 4번 정도 금리 인상한 이후에 네. 꺾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상을 하기 전이라 모두들 지금 공포에 있죠. 왜냐면은 우리 지금 인상을 생각 안 해봤는데 네. 그래서 첫 번째 인상 과정에서는 지금처럼 변동성이 높을 것 같고 실제로 한 번 인상한 다음에는
결국에는 기준금리보다 높은 성장을 보여주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유가 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그냥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성장률이 올해 2.6% 전망을 합니다. 근데 유가만 그냥 한 $70 이하로 떨어지면은 저는 3% 이상 볼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금리 걱정 잘 안 하겠죠. 우리 지금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때문에 유가가 좀 떨어지면은 기준금리 인하 얘기도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케빈 러시가 지금 힘이 없는 이유는 기본적인 물가 지표가 너무 높게 나와요. 근데 케빈 러시가 보는 것은 지금 이 변동성이 큰 걸 뺀 PC를 많이 봅니다. 그건 다운그레이드 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지금은 케빈 러시에게 약간 힘이 없어 보이고 불안해합니다만 유가가 떨어지면은 다시 한번 케빈 러시의 금리 인하를 저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유가 떨어지는 게 너무 중요하기도 한데 지금은 당장은 뭐 장담할 수는 없죠. 근데 국제 유가가 저는 그래도 $80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부터는 금리 인하 기대감은 그 페드워치에서 금리 인하 인상 기대감이 완전히 매일 달라져요. 매일 이거 폴리마켓이랑 똑같아요. 똑같이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진짜. 지금 그래서 유지 내년도 인상 이 확률은 저는 그냥 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가 따라서. 그래서 국제 유가 떨어지는 게 너무 중요하고 그 허들은 $80 이하까지 떨어지면은 금리 인하 확률은 좀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5월부터 계속 이번 주말 뭐 네. 곧 이렇게 징그러 얘기했던 죽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예, 예. 이란과의 그 내용은 사실 지금 네. 방금 속보로도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스라엘에서 또 이란을 공격을 했습니다. 예, 이란 서부, 중부 군사 목표부를 공습을 했다. 근데 지금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따져서는 네타냐후를 향해서죠. 네. 하지 마, 그렇죠. 멈춰, 네. 경고를 하고 잠깐 홀드. 하지만 멈추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국제유가를 지금 선물 기준으로 해서 또 $93까지 올리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주말 사이에 8일에서 10일 사이에 네. 예, 뭔가 그러니까 올림픽 수요일까지죠. 그러니까 월드컵 네, 하기 월드컵 전에 전에. 뭔가를 딱 결론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될까? 전쟁하면서 월드컵 하는 게 되게 이상하거든요. 되게 이상하기도 하고. 테러 위협도 있고.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란도 출전국이지 않습니까? 네. 아 이란도 와요? 이란도 합니다. 네. 그런데 비자가 안 나와서 미국 본토에서 경기를 하고 1시간 내로 본토를 떠나라.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수천 킬로를 경기마다 왔다 갔다를 네, 하라라고 지금 지침이 나온 상태예요. 아니 그게 가능해? 가능이 안 되는 거지. 이거 그럼 말이 안 오지 되는 말라는 거죠. 거예요? 오지 말라는 거죠, 사실. 그러면 그래서 이란은 월드컵 출전을 전에 전쟁을 끝내려고 한다라는 게 컨센이었던 것도 자, 이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끝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시간은 한정적이고 네.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들 조금만 더 살펴주시죠. 네. 네. 사실은 이제 단기로 봤을 때도 이제 중간 선거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유는 이제까지 우리가 중간 선거를 무시하고 있었는데 네. 40년 평균으로 보면 중간 선거는 사실 중간 선거의 해는 주가가 안 좋고요, 원래 통상적으로. 그리고 중간 선거 직후에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이 6월 40년 평균 월별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선거의 해 그리고 그 직후 이렇게 좀 평균을 내봤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길은 이 길이에요. 앞으로는 3개월 동안. 근데 이 3개월 동안 스페이스X 상장 있을 거고요. 엔트로픽이나 네. 중 하나 맞아요. 정도는 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단기적으로 이런 길을 한번 지나야 될 것 같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문제는 평균 수익률에 따라서면 이게 지금 중간 선거 끝나면 말도 안 되는 붐사이클이 한 번씩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중간 선거 전에 조정 왔던 것을 한 번에 좀 되돌리는 정도의 강세장이 오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근데 이제 다만 제가 AI 기업들이나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충분히 이제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중간 선거 이후부터는 나름의 평균적인 좀 좋은 장세가 나온다. 근데 이거는 저의 이야기만은 아니고요. 네. 야덴이나 톱니도 최근에 이런 워딩을 되게 많이 해요. 연말까지는 랠리.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 여름에 조심하라는 그쵸. 얘기를 사실 봄부터 계속 들었거든요. 맞아요. 아니 여름에 조심할 게 뭐 있어. 네. 근데 이제 그 스페이스X 얘기 계속하면서 네. 근데 이게 진짜로 이렇게 딱 막상 다가오니까 이게 우리가 아는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알려진 네.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악재 맞네.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격한 수준의 조정이 있을 건 저도 몰랐습니다.
왜냐면은 올랐습니다, 또. 그러니까 그 사실은 6월 정도부터는 저는 전쟁이 뭐 휴전이나 네. 뭐 종전까지는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 합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일단 전쟁의 출발부터 약간 삐끗하기 시작했고 호르무즈 해협도 네. 너무 좀 막혔고 그 다음에 네타냐후는 정말 약간 여기 채팅에서 봤는데 그 금쪽이 금쪽이냐고 뭐 할 더 정도로. 심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쟁의 양상은 과거 대비 좀 격하고 오래 가고 있는데 근데 저는 평균치를 믿습니다. 그리고 이 평균치에 따라서 알고리즘 매매가 많아지는 느낌도 항상 좀 받고 있어요. 네. 한 최근 1년 동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6월 이후에 국제유가 추가 상승보다는 안정에 좀 베팅.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원유 재고 보면 무서워요. 저도 미국의 원유 재고가 뚝 떨어져요. 너무 무서워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에서도 이제 빨리 끝내야 돼요. 네, 미국에서 빨리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지금 이스라엘에 바로 전화하고 뭐 이런 것도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크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그걸 알 텐데 네. 쉽게 끝내주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어차피 우리는 원래 힘들었어. 지금 라고 뭐 하는 낭떠러지에 것으로 있는 이제 인플레이션도 거니까. 말도 못한다고 네. 합니다. 뭐 집값 1.5배 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이란한테 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생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그 월드컵도 그렇고. 자, 그래서 저는 6월 내로 그래도 나름의 해결책이 좀 나오지 네. 않을까라고 기대를 걸어보고, 그리고 그 경로대로라고 한다면은 시장의 바닥은 그걸 트리거로 한번 잡아주고, 네. 그다음에 7월에 들어서 지금 실제 보시면은 시장이 조금 반등하는 게 7월부터 살짝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7월에 그럼 뭐가 달라질까? 결국에는 이번에도 실적으로 증명하고 나가야 된다. 네. 그래서 구글, 삼성전자 이 두 가지 실적이 전 개인적으로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 다만 실적으로 보여줄 게 없는 로봇이나 그냥 이렇게 끈과 테마로 희망만 올라가는 있는. 비코스피, 그러니까 비반도체 코스피 종목들은 네. 여전히 우리가 지주사라든지 금융 빼면 사실 크게 뾰족하게 볼 게 없다. 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자료에 잠깐 나와 있는 AI 넥스트, 그러니까 AI도 네. 가져가긴 하지만 그 넥스트에 있었을 때도 실적이 담보가 된 그런 업종을 봐야 한다라고 생각하시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가 AI 외에 좀 뭘 볼까 하면은 그 미국에서 보면 골드만삭스랑 시티그룹이 주가가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왜 좋을까? 뭐 사실은 이겁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좀 벌어지고 그 다음에 IPO의 주관사에 전부 다 골드만삭스가 다 끼어 있어요. 네. 엔트로픽도 지금 골드만삭스랑 같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IPO의 수급 교란 요인은 피하면서 IPO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뭘까? 저 그런 컨셉으로 골드만삭스의 수급이 되게 좋아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왜냐면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게 증시 때문이냐? 로빈후드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뭐 코인이나 아니면 변동성 거래, 옵션, 선물 거래의 수익 기반인 로빈후드는 주가가 좀 빠지고 네. 있고 그냥 약간 대형 IB 회사들은 주가가 오르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는 실제 골드만삭스가 1분기에도 강조했었던 IPO 요 수수료가 되게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저도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사들은 3에서 5% 정도 받는데 미국은 최대 7%까지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의미가 있네. 왜냐면 초대형 IPO가 3개나 나오니까 네. 그러면은 골드만삭스가 오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보면 금융주들이 선방을 해요. 왜냐면은 사실 증시가 좋거나 나쁘거나 네. 뭐 AI가 고점이거나 아니거나 증시에서 많이 번 돈들이 예금 잔액으로 또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금융자들이 한 1, 2개월 동안 우리가 좀 소란할 때 이제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사이클에서는 원래 제가 강세장에서는 증권주라고 명확하게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은 은행주들이 은행주. 조금 배당 은행주 매력이나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신영승 총재의 어떤 발언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뭐 거의 뭐 확실시된다라고 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금리 인상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만 이 고용이나 우리도 AI를 기업들이 반영하는데 미국보다 좀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고용 충격이 세게 안 오고 있는 네. 상황인 거죠. 근데 금리 인상을 시사할 수는 있습니다만 한 번, 두 번 정도 한 다음에는 저는 딱 상단이 막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하는 건 무조건 할 것 같다. 지금은 성장률만 보면 환율로만 보면 안 할 이유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어떤 해지는 금융주 말고는 뾰족하게 생각나는 종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우리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제까지 증권주로 쭉 끌고 왔었던 분들도
지금부터는 은행주 포트폴리오 하나 정도는 가져가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AI 뭐 물론 이제 반도체 우리가 실적에 찍히는 기업들도 포트폴리오에 담아 있어야겠지만 네. 그 외의 쪽에 있어서의 투자의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짜야 되는지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정말 어려운 장에 이혁진 차장님과 맞아요. 함께 네. 시장에 대한 대응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구간. 네, 시장이 좀 급박해서 저희가 시작할 때 저희 잠깐 안내 말씀을 안 드렸는데 끝날 네. 때 잠깐 좀 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자, 부동산 세미나 저희가 또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월 이번 9일, 주네요. 네, 6월 9일 화요일 내일입니다. 오후 4시에 줌 세미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계신 분들 지금 링크 통해서 신청하시고요. 또 그 안에서 카카오톡 친구 추가해 주시면 이 줌 세미나 관련 부동산 세미나 관련 내용들 저희가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내일이니까 또 오늘 신청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6월 19일에도 저희가 금요일에 오후 1시 여의도 본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차장 그리고 김현대 책임운용과 함께 할 텐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투자신탁운용의 김현대 책임운용력이 이제 우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관련한 운용을 계속해서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번 스페이스X 상장 이후에 관련한 대응과 또 향후 전망 내용까지 담아볼 예정이니까요. 관심 네. 있는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 혹은 실시간 댓글창 통해서 링크 저기 남겨드릴 테니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피는 6.2%대 여전히 하락세인데 낙폭을 그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줄였고요. 네. 코스닥도 7%.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 낙폭 많이 줄였네요. 6%까지 하락폭 줄이고 있고 SK하이닉스도 3%대까지 낙폭 줄이면서 200만 원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오후장 우리가 뭐 약속의 몇 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부디 오늘은 좀 장 초반 대비해서 낙폭을 많이 줄이는 시장이 연출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저희가 오늘 하루 계속. 종일 8시까지 방송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궁금하신 시장 내용을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